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3개월이면 핵을 만들 수 있다. 혹시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평범한 누군가가 아닌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서균열 박사입니다.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서 박사는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핵무기는 8주면 개발이 가능하고 위력을 10만 톤급으로 높여도 1년이면 충분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8주, 그러니까 2달이면 전 세계 군사 지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도 영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이란까지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언론 보도들을 토대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8주라는 그 숫자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핵무기를 뚝딱 만들려면 크게 3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물질인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히 터뜨려줄 정밀한 기폭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폭발할 때의 충격을 견디면서 목표까지 날아가는 운반수단이에요.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 3가지 중에 딱 하나만 준비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만 봐도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여기에만 매달렸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놀랍게도 이 3가지 요소를 이미 거의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아주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학교에서는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우라늄 광석을 직접 캐보면 그 안에 우라늄 성분은 고작 0.5%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핵분열이 정말 잘 일어나는 우라늄 235라는 건 0.7%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진짜 한 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농축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농도를 쭉쭉 끌어올려야 합니다. 농도를 5% 정도까지 올리면 우리가 흔히 보는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90% 이상까지 확 농축시키면 그 순간부터는 곧장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가 바로 이 고농축 우라늄 64kg으로 만든 폭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원전에서 다 쓰고 나온 폐연료를 화학적으로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이라는 핵물질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은 이 플루토늄을 겨우 6.2kg만 쓰고도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렸죠. 결국 농축과 재처리라는 이 2가지 핵심 기술이 핵무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봐도 무방한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일까요? 한국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기술로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는 건 물론이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당당한 나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이야기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국 기술로 통째로 지어준 아주 자랑스러운 원전이기도 하거든요. 원전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건 곧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우리 마음대로 다룰 줄 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조선일보 2025년 7월 보도에서도 우리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 기술의 기초를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 빗장을 잠시 풀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럼 여기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이란은 과연 핵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이란은 60% 농도의 우라늄을 약 450kg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로 쓸 수 있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은 아직 단 한 점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 기폭장치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고 핵실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식 핵 보유국이 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아주 한참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북한은 90% 고농축 우라늄을 약 2000kg이나 가지고 있고 플루토늄도 100kg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핵실험만 무려 6차례나 진행하면서 기술을 계속 갈고 닦았고 1차 실험에서 위력을 키우고 3차 때는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하더니 4차에서는 심지어 수소폭탄까지 시험했습니다. 현재 핵탄두는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사이로 보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화성 15호나 18호 같은 ICBM도 보유 중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위협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 이란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위험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핵을 손에 넣는 순간 그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5년 11월 13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아주 공식적인 발표를 하나 내놓거든요.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는 것을 정식으로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합뉴스가 그날 긴급하게 전했던 아주 뜨끈뜨끈한 속보 내용이기도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옆 나라 일본은 이 엄청난 권한을 얻어내는 데만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거든요.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 지금 그 높은 문턱을 단숨에 뛰어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핵 잠재력을 꽁꽁 묶고 있던 빗장이 사실상 하나씩 풀리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단순히 물속에서 오래 버티는 잠수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운용하려면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분석을 봐도 핵잠수함용 연료를 다루는 기술이 생기면 핵무기용 물질을 다루는 능력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핵잠수함을 승인해줬다는 건 겉으로는 잠수함 얘기 같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한국한테 이제 핵문턱 바로 앞까지 가도 괜찮다고 사실상 고개를 끄덕여준 셈이니까요. 이건 미국이 갑자기 너무 착해져서라기보다 더 이상 한국을 억지로 묶어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카드를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비핵 국가라는 점이에요. 8주면 충분하다는 서균열 교수의 호기로운 말이 결코 허세가 아닌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원자력 인프라와 정밀 가공 기술,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세계적인 핵물리학자들까지 가득하니 강대국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죠. 우리 한국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그 잠자던 잠재력이 깨어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핵 잠재력 하나만 가지고 한국이 무서운 나라라고 불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가 굳이 핵을 만들지 않고도 이미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흥미로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때는 2022년 7월인데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사겠다고 깜짝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준이었거든요. 경향신문 보도를 살펴보면 K2 전차 980대에 K9 자주포 648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계약 규모만 따져봐도 무려 10조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폴란드는 대체 왜 미국이나 독일 같은 쟁쟁한 나라들을 두고 굳이 우리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숨어 있는데 바로 성능과 가격, 그리고 속도입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난데 가격까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딱 맞춰서 빨리 만들어주거든요. 독일이 전차 한 대를 겨우 만드는 그 시간 동안 우리 한국은 공장에서 세 대를 뚝딱 뽑아내버립니다. 폴란드와의 이번 거래는 사실 거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는데요. 더 빅데이터 보도에 따르면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이라는 K 방산 3총사의 누적 수출액이 벌써 4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이집트와 루마니아까지 전 세계가 우리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휩쓸어버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주포라는 분야에서만큼은 우리 한국이 사실상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무기가 실제 전쟁터에서도 충분히 검증됐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여기서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도 절대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이 예전에는 미사일을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2001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서 사거리는 180km로 제한되고 탄두 중량도 500kg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MBN 보도를 보면 그 이후로 조금씩 제한이 풀리다가 드디어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지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무려 42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사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다시 되찾아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 노력의 결과물로 탄생한 게 바로 지금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입니다. 특히 현무5라는 일명 괴물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하고 사거리는 한반도 어디든 자유롭게 닿을 수 있어요. 평양 시내 한복판은 물론이고 지하 100m 깊숙한 곳에 숨겨진 벙커까지 단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우리만의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인 KPS도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면서 우리 스스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완벽하게 입증해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주발사체 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의 같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누리호를 저 하늘 높이 쏘아 올렸다는 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ICBM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 능력도 있고 그 핵을 실어 나를 강력한 미사일 기술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심지어 미사일을 정밀하게 유도할 위성 시스템에 자신을 지킬 미사일 방어망까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현재 우리 한국의 군사력을 당당히 세계 5위로 평가하고 있어요. 인구 5천만 명 남짓한 나라가 13억이 넘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절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 한국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핵만 가지면 누구나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핵무기에는 저주라는 아주 무거운 표현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무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수하며 운영하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미국 의회 예산처 자료를 인용한 여러 보도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상황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6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 작업에만 매년 950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결정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매년 13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오직 핵무기에만 투자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핵탄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그리고 지하사일로와 통신 시스템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핵무기는 결코 가난한 나라들이 가질 수 있는 가성비 무기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강력했던 소련이 핵무기를 품에 안고서도 결국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지금의 파키스탄만 봐도 핵은 가졌지만 홍수가 한번 크게 나면 나라 절반이 잠기고 IMF에 도움을 청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국가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오로지 핵을 유지하는 데만 들어가다 보니 민생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핵이라는 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은 훈장이 아니라 매달 엄청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골 휘는 보험인 셈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같은 나라들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굳이 안 만드는 겁니다. 현재 UN 회원국 중에서도 약 70에서 80% 정도의 나라들은 기술적으로 핵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순간 NPT 체제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곧바로 추방당하고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가 시작됩니다. 게다가 국방비 부담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다들 그냥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자고 합의한 게 바로 NPT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한국이 이 단단한 빗장을 풀고 핵무장을 선언하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옆 나라 일본이 곧바로 따라올 거고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세하면서 전 세계적인 핵도미노가 시작될 겁니다.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애써 구축해놓은 패권 질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겉으로는 우리가 너희를 왜 공짜로 지켜주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묶어두려는 그 이유 자체가 역설적으로 한국이 그만큼 위협적인 카드를 쥐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현재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기술과 무기가 충분해도 정작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핵무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여기서도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 연구원이 함께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마 다들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지난 2023년 조사 당시에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약 59% 정도였습니다. 이때도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던 아주 높은 수치였는데요.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4년 하반기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무려 71%까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이제는 길 가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우리도 이제 핵을 가져야 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글로벌 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유명 싱크탱크가 진행했던 별도의 조사에서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런 압도적인 여론은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대체 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하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손에 넣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 김정은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만 핵이 없는 맨몸 상태로 그들과 마주 서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이 정말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우리 힘을 기르자는 여론이 퍼진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도 충분히 잘 산다는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한국 경제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연구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경제가 파탄나진 않는다는 아주 새로운 분석이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핵을 가지면 우리 경제는 곧장 끝장난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통념조차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전 세계 원탑인 미국의 군사력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래야 이 거대한 강대국 게임에서 미국이 왜 여전히 정점에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현재 미국은 핵탄두를 적게는 4,500개에서 많게는 5,000개 사이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이벌인 러시아도 5,000개 안팎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은 대략 500개에서 1,000개 사이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여전히 넘기 힘든 거대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핵전력에는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4일로의 ICBM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략폭격기, 그리고 바닷속 깊이 숨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말해요. 이 세 가지 수단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핵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적이 기습 공격을 해서 지상의 미사일을 전부 파괴하더라도 하늘과 바다에 숨은 반격 수단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적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 억제력이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트라이어드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사실 핵을 빼고 일반적인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힘은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항공모함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 10만 톤급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무려 11척이나 전 세계 바다에서 운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최근에는 훨씬 더 발전한 차세대 제럴드 알포드급으로 세대 교체까지 착착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항공모함이라는 게 단순히 덩치만 큰 커다란 배가 아니거든요. 최소 10만 톤급은 되어야 그 위에서 구조용 헬기와 전자전기, 그리고 공중급유기까지 수십 대의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슈퍼 호넷이나 F-35 같은 타격기와 조기 경보기까지 합쳐서 약 80대의 항공기가 한꺼번에 움직여요. 말 그대로 항공모함 한 척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군사기지이자 하나의 도시인 셈입니다. 반면 전통의 강호 영국은 6만 톤급 항모를 2척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핵 추진이 아니라 기름을 쓰는 디젤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의 상황은 현재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사실 1980년대에 우크라이나에서 만들다 버려진 배를 사와서 개조한 6만 톤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50년 가까이 된 낡은 고철 함선을 억지로 고쳐서 바다에 띄워놓고 있는 셈이죠.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산둥함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푸제남이라는 8만 톤급도 선보였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게다가 미국 항공모함 부대에는 지난 100년 동안 실전을 통해 쌓아온 엄청난 운용 노하우가 층층이 쌓여 있어요. 6,000m 상공에서 개미점처럼 보이는 좁은 갑판 위에 시속 240km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기술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본격적으로 운용한 지는 이제 겨우 20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1941년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기습했을 당시 일본의 전체 GDP는 미국 GDP의 고작 13%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본은 미국을 무력으로 이기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졌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미국의 태평양 함대만 잠시 무력화시키면 미국이 겁을 먹고 평화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오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처참하게 빗나가면서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했고 일본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국력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압도적입니다. 그런 대단한 미국조차 이제는 우리 한국을 단순한 하급 동맹이 아니라 절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씩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무서운 첫 번째 이유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핵을 뚝딱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굳이 핵이 없더라도 이미 세계 5위 수준의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무섭게 뽑아내는 K방산의 제조 능력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민 71%라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과 미국마저 빗장을 풀어주는 외교적 상황의 변화 때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만약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주변국들로 핵 도미노가 번지면서 강대국들의 패권 질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강력한 이유들이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이란까지 그 누구도 우리 한국을 쉽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영상 속에서 미국과 영국의 패널들이 한국의 잠재력을 전해 듣고 정말 이렇게 무서운 나라였냐며 놀라는 건 절대 연기가 아니거든요. K-팝이나 K-드라마로 알려진 부드럽고 화려한 이미지 뒤에 사실은 8주면 핵을 만들고 자주포 시장을 씹어먹는 진짜 한국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엄청난 전력 사이에는 그만큼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던 거죠. 물론 제가 지금 핵무장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겨레 보도에서도 지적했듯이 핵 이야기를 너무 밖으로 내뱉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확보하는 길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거든요. 외교라는 건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복잡한 절차들도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해드렸듯이 핵은 한번 가지면 평생 동안 엄청난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무기이기도 하고요. 진짜 강력한 나라는 핵이라는 수단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우리 한국은 이미 그 멋진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현재 쥐고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겁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런 우리 한국의 저력을 점점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우뚝 서 있거든요.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다라는 외국인들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나 감탄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능력들이 만들어낸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평가인 셈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까지도 우리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기분 좋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우리 앞에 또 어떤 흥미진진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어디까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다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럼 조만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가득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3개월이면 핵을 만들 수 있다. 혹시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평범한 누군가가 아닌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서균열 박사입니다.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서 박사는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핵무기는 8주면 개발이 가능하고 위력을 10만 톤급으로 높여도 1년이면 충분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8주, 그러니까 2달이면 전 세계 군사 지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도 영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이란까지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언론 보도들을 토대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8주라는 그 숫자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핵무기를 뚝딱 만들려면 크게 3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물질인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히 터뜨려줄 정밀한 기폭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폭발할 때의 충격을 견디면서 목표까지 날아가는 운반수단이에요.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딱 하나만 준비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만 봐도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여기에만 매달렸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미 거의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아주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학교에서는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우라늄 광석을 직접 캐보면 그 안에 우라늄 성분은 고작 0.5%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핵분열이 정말 잘 일어나는 우라늄 235라는 건 0.7%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진짜 한 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농축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농도를 쭉쭉 끌어올려야 합니다. 농도를 5% 정도까지 올리면 우리가 흔히 보는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90% 이상까지 확 농축시키면 그 순간부터는 곧장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가 바로 이 고농축 우라늄 64kg으로 만든 폭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원전에서 다 쓰고 나온 폐연료를 화학적으로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이라는 핵물질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은 이 플루토늄을 겨우 6.2kg만 쓰고도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렸죠. 결국 농축과 재처리라는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이 핵무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봐도 무방한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일까요? 한국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기술로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는 건 물론이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당당한 나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이야기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국 기술로 통째로 지어준 아주 자랑스러운 원전이기도 하거든요. 원전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건 곧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우리 마음대로 다룰 줄 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조선일보 2025년 7월 보도에서도 우리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 기술의 기초를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 빗장을 잠시 풀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럼 여기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이란은 과연 핵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이란은 60% 농도의 우라늄을 약 450kg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로 쓸 수 있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은 아직 단 한 점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 기폭장치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고 핵실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식 핵 보유국이 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아주 한참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북한은 90% 고농축 우라늄을 약 2000kg이나 가지고 있고 플루토늄도 100kg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핵실험만 무려 6차례나 진행하면서 기술을 계속 갈고 닦았고 1차 실험에서 위력을 키우고 3차 때는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하더니 4차에서는 심지어 수소폭탄까지 시험했습니다. 현재 핵탄두는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사이로 보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화성 15호나 18호 같은 ICBM도 보유 중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위협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 이란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위험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핵을 손에 넣는 순간 그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5년 11월 13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아주 공식적인 발표를 하나 내놓거든요.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는 것을 정식으로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합뉴스가 그날 긴급하게 전했던 아주 뜨끈뜨끈한 속보 내용이기도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옆 나라 일본은 이 엄청난 권한을 얻어내는 데만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거든요.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 지금 그 높은 문턱을 단숨에 뛰어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핵 잠재력을 꽁꽁 묶고 있던 빗장이 사실상 하나씩 풀리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단순히 물속에서 오래 버티는 잠수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운용하려면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분석을 봐도 핵잠수함용 연료를 다루는 기술이 생기면 핵무기용 물질을 다루는 능력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핵 잠수함을 승인해줬다는 건 겉으로는 잠수함 얘기 같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한국한테 이제 핵문턱 바로 앞까지 가도 괜찮다고 사실상 고개를 끄덕여준 셈이니까요. 이건 미국이 갑자기 너무 착해져서라기보다 더 이상 한국을 억지로 묶어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카드를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비핵 국가라는 점이에요. 8주면 충분하다는 서균열 교수의 호기로운 말이 결코 허세가 아닌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원자력 인프라와 정밀 가공 기술,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세계적인 핵물리학자들까지 가득하니 강대국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죠. 우리 한국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그 잠자던 잠재력이 깨어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핵 잠재력 하나만 가지고 한국이 무서운 나라라고 불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가 굳이 핵을 만들지 않고도 이미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흥미로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때는 2022년 7월인데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사겠다고 깜짝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준이었거든요. 경향신문 보도를 살펴보면 K2 전차 980대에 K9 자주포 648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계약 규모만 따져봐도 무려 10조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폴란드는 대체 왜 미국이나 독일 같은 쟁쟁한 나라들을 두고 굳이 우리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숨어 있는데 바로 성능과 가격, 그리고 속도입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난데 가격까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딱 맞춰서 빨리 만들어주거든요. 독일이 전차 한 대를 겨우 만드는 그 시간 동안 우리 한국은 공장에서 세 대를 뚝딱 뽑아내버립니다. 폴란드와의 이번 거래는 사실 거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는데요. 더 빅데이터 보도에 따르면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이라는 K 방산 3총사의 누적 수출액이 벌써 4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이집트와 루마니아까지 전 세계가 우리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휩쓸어버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주포라는 분야에서만큼은 우리 한국이 사실상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무기가 실제 전쟁터에서도 충분히 검증됐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여기서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도 절대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이 예전에는 미사일을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2001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서 사거리는 180km로 제한되고 탄두 중량도 500kg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MBN 보도를 보면 그 이후로 조금씩 제한이 풀리다가 드디어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지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무려 42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사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다시 되찾아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 노력의 결과물로 탄생한 게 바로 지금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입니다. 특히 현무5라는 일명 괴물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하고 사거리는 한반도 어디든 자유롭게 닿을 수 있어요. 평양 시내 한복판은 물론이고 지하 100m 깊숙한 곳에 숨겨진 벙커까지 단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우리만의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인 KPS도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면서 우리 스스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완벽하게 입증해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주발사체 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의 같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누리호를 저 하늘 높이 쏘아 올렸다는 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ICBM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 능력도 있고 그 핵을 실어 나를 강력한 미사일 기술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심지어 미사일을 정밀하게 유도할 위성 시스템에 자신을 지킬 미사일 방어망까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현재 우리 한국의 군사력을 당당히 세계 5위로 평가하고 있어요. 인구 5천만 명 남짓한 나라가 13억이 넘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절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 한국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핵만 가지면 누구나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핵무기에는 저주라는 아주 무거운 표현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무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수하며 운영하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미국 의회 예산처 자료를 인용한 여러 보도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상황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6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 작업에만 매년 950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결정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매년 13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오직 핵무기에만 투자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핵탄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그리고 지하사일로와 통신 시스템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핵무기는 결코 가난한 나라들이 가질 수 있는 가성비 무기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강력했던 소련이 핵무기를 품에 안고서도 결국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지금의 파키스탄만 봐도 핵은 가졌지만 홍수가 한번 크게 나면 나라 절반이 잠기고 IMF에 도움을 청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국가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오로지 핵을 유지하는 데만 들어가다 보니 민생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핵이라는 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은 훈장이 아니라 매달 엄청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골 휘는 보험인 셈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같은 나라들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굳이 안 만드는 겁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 중에서도 약 70에서 80% 정도의 나라들은 기술적으로 핵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순간 NPT 체제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곧바로 추방당하고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가 시작됩니다. 게다가 국방비 부담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다들 그냥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자고 합의한 게 바로 NPT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한국이 이 단단한 빗장을 풀고 핵무장을 선언하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옆 나라 일본이 곧바로 따라올 거고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세하면서 전 세계적인 핵도미노가 시작될 겁니다.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애써 구축해놓은 패권 질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겉으로는 우리가 너희를 왜 공짜로 지켜주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묶어두려는 그 이유 자체가 역설적으로 한국이 그만큼 위협적인 카드를 쥐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현재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기술과 무기가 충분해도 정작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핵무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여기서도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함께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마 다들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지난 2023년 조사 당시에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약 59% 정도였습니다. 이때도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던 아주 높은 수치였는데요.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4년 하반기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무려 71%까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이제는 길 가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우리도 이제 핵을 가져야 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글로벌 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유명 싱크탱크가 진행했던 별도의 조사에서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런 압도적인 여론은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대체 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하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손에 넣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 김정은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만 핵이 없는 맨몸 상태로 그들과 마주 서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이 정말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우리 힘을 기르자는 여론이 퍼진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도 충분히 잘 산다는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연구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경제가 파탄나진 않는다는 아주 새로운 분석이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핵을 가지면 우리 경제는 곧장 끝장난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통념조차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전 세계 원탑인 미국의 군사력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래야 이 거대한 강대국 게임에서 미국이 왜 여전히 정점에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현재 미국은 핵탄두를 적게는 4,500개에서 많게는 5,000개 사이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이벌인 러시아도 5,000개 안팎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은 대략 500개에서 1,000개 사이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여전히 넘기 힘든 거대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핵전력에는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4일로의 ICBM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략폭격기, 그리고 바닷속 깊이 숨은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말해요. 이 세 가지 수단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핵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적이 기습 공격을 해서 지상의 미사일을 전부 파괴하더라도 하늘과 바다에 숨은 반격 수단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적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 억제력이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트라이어드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사실 핵을 빼고 일반적인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힘은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항공모함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 10만 톤급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무려 11척이나 전 세계 바다에서 운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최근에는 훨씬 더 발전한 차세대 제럴드 알포드급으로 세대 교체까지 착착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항공모함이라는 게 단순히 덩치만 큰 커다란 배가 아니거든요. 최소 10만 톤급은 되어야 그 위에서 구조용 헬기와 전자전기, 그리고 공중급유기까지 수십 대의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슈퍼 호넷이나 F-35 같은 타격기와 조기 경보기까지 합쳐서 약 80대의 항공기가 한꺼번에 움직여요. 말 그대로 항공모함 한 척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군사기지이자 하나의 도시인 셈입니다. 반면 전통의 강호 영국은 6만 톤급 항모를 2척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핵 추진이 아니라 기름을 쓰는 디젤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의 상황은 현재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사실 1980년대에 우크라이나에서 만들다 버려진 배를 사와서 개조한 6만 톤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50년 가까이 된 낡은 고철 함선을 억지로 고쳐서 바다에 띄워놓고 있는 셈이죠.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산둥함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푸제남이라는 8만 톤급도 선보였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게다가 미국 항공모함 부대에는 지난 100년 동안 실전을 통해 쌓아온 엄청난 운용 노하우가 층층이 쌓여 있어요. 6,000m 상공에서 개미점처럼 보이는 좁은 갑판 위에 시속 240km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기술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본격적으로 운용한 지는 이제 겨우 20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1941년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기습했을 당시 일본의 전체 GDP는 미국 GDP의 고작 13%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본은 미국을 무력으로 이기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졌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미국의 태평양 함대만 잠시 무력화시키면 미국이 겁을 먹고 평화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오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처참하게 빗나가면서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했고 일본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국력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압도적입니다. 그런 대단한 미국조차 이제는 우리 한국을 단순한 하급 동맹이 아니라 절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씩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무서운 첫 번째 이유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핵을 뚝딱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굳이 핵이 없더라도 이미 세계 5위 수준의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무섭게 뽑아내는 K방산의 제조 능력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민 71%라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과 미국마저 빗장을 풀어주는 외교적 상황의 변화 때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만약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주변국들로 핵 도미노가 번지면서 강대국들의 패권 질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강력한 이유들이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이란까지 그 누구도 우리 한국을 쉽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영상 속에서 미국과 영국의 패널들이 한국의 잠재력을 전해 듣고 정말 이렇게 무서운 나라였냐며 놀라는 건 절대 연기가 아니거든요. K-팝이나 K-드라마로 알려진 부드럽고 화려한 이미지 뒤에 사실은 8주면 핵을 만들고 자주포 시장을 씹어먹는 진짜 한국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엄청난 전력 사이에는 그만큼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던 거죠. 물론 제가 지금 핵무장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겨레 보도에서도 지적했듯이 핵 이야기를 너무 밖으로 내뱉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확보하는 길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거든요. 외교라는 건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복잡한 절차들도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해드렸듯이 핵은 한번 가지면 평생 동안 엄청난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무기이기도 하고요. 진짜 강력한 나라는 핵이라는 수단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우리 한국은 이미 그 멋진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현재 쥐고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겁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런 우리 한국의 저력을 점점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우뚝 서 있거든요.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다라는 외국인들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나 감탄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능력들이 만들어낸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평가인 셈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까지도 우리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기분 좋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우리 앞에 또 어떤 흥미진진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어디까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다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럼 조만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가득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3개월이면 핵을 만들 수 있다. 혹시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평범한 누군가가 아닌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서균열 박사입니다.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서 박사는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핵무기는 8주면 개발이 가능하고 위력을 10만 톤급으로 높여도 1년이면 충분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8주, 그러니까 2달이면 전 세계 군사 지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도 영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이란까지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언론 보도들을 토대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8주라는 그 숫자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핵무기를 뚝딱 만들려면 크게 3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물질인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히 터뜨려줄 정밀한 기폭 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폭발할 때의 충격을 견디면서 목표까지 날아가는 운반 수단이에요.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 3가지 중에 딱 하나만 준비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만 봐도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여기에만 매달렸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놀랍게도 이 3가지 요소를 이미 거의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아주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학교에서는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우라늄 광석을 직접 캐보면 그 안에 우라늄 성분은 고작 0.5%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핵분열이 정말 잘 일어나는 우라늄 235라는 건 0.7%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진짜 한 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농축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농도를 쭉쭉 끌어올려야 합니다. 농도를 5% 정도까지 올리면 우리가 흔히 보는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90% 이상까지 확 농축시키면 그 순간부터는 곧장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가 바로 이 고농축 우라늄 64kg으로 만든 폭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원전에서 다 쓰고 나온 폐연료를 화학적으로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이라는 핵물질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은 이 플루토늄을 겨우 6.2kg만 쓰고도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렸죠. 결국 농축과 제철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이 핵무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봐도 무방한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일까요? 한국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기술로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는 건 물론이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당당한 나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이야기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국 기술로 통째로 지어준 아주 자랑스러운 원전이기도 하거든요. 원전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건 곧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우리 마음대로 다룰 줄 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조선일보 2025년 7월 보도에서도 우리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 기술의 기초를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 빗장을 잠시 풀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럼 여기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이란은 과연 핵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이란은 60% 농도의 우라늄을 약 450kg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로 쓸 수 있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은 아직 단 한 점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 기폭장치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고 핵실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식 핵 보유국이 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아주 한참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북한은 90% 고농축 우라늄을 약 2000kg이나 가지고 있고 플루토늄도 100kg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핵실험만 무려 6차례나 진행하면서 기술을 계속 갈고 닦았고 1차 실험에서 위력을 키우고 3차 때는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하더니 4차에서는 심지어 수소폭탄까지 시험했습니다. 현재 핵탄두는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사이로 보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화성 15호나 18호 같은 ICBM도 보유 중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위협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 이란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위험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핵을 손에 넣는 순간 그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5년 11월 13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아주 공식적인 발표를 하나 내놓거든요.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는 것을 정식으로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합뉴스가 그날 긴급하게 전했던 아주 뜨끈뜨끈한 속보 내용이기도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옆 나라 일본은 이 엄청난 권한을 얻어내는 데만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거든요.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 지금 그 높은 문턱을 단숨에 뛰어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핵 잠재력을 꽁꽁 묶고 있던 빗장이 사실상 하나씩 풀리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단순히 물속에서 오래 버티는 잠수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운용하려면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분석을 봐도 핵 잠수함용 연료를 다루는 기술이 생기면 핵무기용 물질을 다루는 능력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핵 잠수함을 승인해줬다는 건 겉으로는 잠수함 얘기 같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한국한테 이제 핵문턱 바로 앞까지 가도 괜찮다고 사실상 고개를 끄덕여준 셈이니까요. 이건 미국이 갑자기 너무 착해져서라기보다 더 이상 한국을 억지로 묶어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카드를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비핵 국가라는 점이에요. 8주면 충분하다는 서균열 교수의 호기로운 말이 결코 허세가 아닌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원자력 인프라와 정밀 가공 기술,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세계적인 핵물리학자들까지 가득하니 강대국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죠.
우리 한국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그 잠자던 잠재력이 깨어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핵 잠재력 하나만 가지고 한국이 무서운 나라라고 불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가 굳이 핵을 만들지 않고도 이미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흥미로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때는 2022년 7월인데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사겠다고 깜짝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준이었거든요. 경향신문 보도를 살펴보면 K2 전차 980대에 K9 자주포 648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계약 규모만 따져봐도 무려 10조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폴란드는 대체 왜 미국이나 독일 같은 쟁쟁한 나라들을 두고 굳이 우리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숨어 있는데 바로 성능과 가격 그리고 속도입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난데 가격까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딱 맞춰서 빨리 만들어주거든요. 독일이 전차 한 대를 겨우 만드는 그 시간 동안 우리 한국은 공장에서 세 대를 뚝딱 뽑아내버립니다. 폴란드와의 이번 거래는 사실 거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는데요. 더 빅데이터 보도에 따르면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이라는 K 방산 3총사의 누적 수출액이 벌써 4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이집트와 루마니아까지 전 세계가 우리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휩쓸어버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주포라는 분야에서만큼은 우리 한국이 사실상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무기가 실제 전쟁터에서도 충분히 검증됐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여기서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도 절대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이 예전에는 미사일을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2001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서 사거리는 180km로 제한되고 탄두 중량도 500kg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MBN 보도를 보면 그 이후로 조금씩 제한이 풀리다가 드디어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지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무려 42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사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다시 되찾아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 노력의 결과물로 탄생한 게 바로 지금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입니다. 특히 현무5라는 일명 괴물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하고 사거리는 한반도 어디든 자유롭게 닿을 수 있어요. 평양 시내 한복판은 물론이고 지하 100m 깊숙한 곳에 숨겨진 벙커까지 단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우리만의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인 KPS도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면서 우리 스스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완벽하게 입증해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주발사체 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의 같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누리호를 저 하늘 높이 쏘아 올렸다는 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ICBM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 능력도 있고 그 핵을 실어 나를 강력한 미사일 기술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심지어 미사일을 정밀하게 유도할 위성 시스템에 자신을 지킬 미사일 방어망까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현재 우리 한국의 군사력을 당당히 세계 5위로 평가하고 있어요. 인구 5천만 명 남짓한 나라가 13억이 넘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절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 한국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핵만 가지면 누구나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핵무기에는 저주라는 아주 무거운 표현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무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수하며 운영하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미국 의회 예산처 자료를 인용한 여러 보도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상황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6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 작업에만 매년 950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결정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매년 13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오직 핵무기에만 투자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핵탄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그리고 지하사일로와 통신 시스템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핵무기는 결코 가난한 나라들이 가질 수 있는 가성비 무기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강력했던 소련이 핵무기를 품에 안고서도 결국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지금의 파키스탄만 봐도 핵은 가졌지만 홍수가 한번 크게 나면 나라 절반이 잠기고 IMF에 도움을 청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국가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오로지 핵을 유지하는 데만 들어가다 보니 민생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핵이라는 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은 훈장이 아니라 매달 엄청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골 휘는 보험인 셈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같은 나라들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굳이 안 만드는 겁니다. 현재 UN 회원국 중에서도 약 70에서 80% 정도의 나라들은 기술적으로 핵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순간 NPT 체제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곧바로 추방당하고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가 시작됩니다. 게다가 국방비 부담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다들 그냥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자고 합의한 게 바로 NPT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한국이 이 단단한 빗장을 풀고 핵무장을 선언하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옆 나라 일본이 곧바로 따라올 거고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세하면서 전 세계적인 핵도미노가 시작될 겁니다.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애써 구축해놓은 패권 질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겉으로는 우리가 너희를 왜 공짜로 지켜주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묶어두려는 그 이유 자체가 역설적으로 한국이 그만큼 위협적인 카드를 쥐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현재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기술과 무기가 충분해도 정작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핵무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여기서도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 연구원이 함께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마 다들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지난 2023년 조사 당시에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약 59% 정도였습니다. 이때도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던 아주 높은 수치였는데요.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4년 하반기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무려 71%까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이제는 길 가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우리도 이제 핵을 가져야 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글로벌 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유명 싱크탱크가 진행했던 별도의 조사에서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런 압도적인 여론은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대체 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하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손에 넣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 김정은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만 핵이 없는 맨몸 상태로 그들과 마주 서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이 정말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우리 힘을 기르자는 여론이 퍼진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도 충분히 잘 산다는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한국 경제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연구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경제가 파탄나진 않는다는 아주 새로운 분석이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핵을 가지면 우리 경제는 곧장 끝장난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통념조차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전 세계 원탑인 미국의 군사력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래야 이 거대한 강대국 게임에서 미국이 왜 여전히 정점에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현재 미국은 핵탄두를 적게는 4,500개에서 많게는 5,000개 사이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이벌인 러시아도 5,000개 안팎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은 대략 500개에서 1,000개 사이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여전히 넘기 힘든 거대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핵전력에는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4일로의 ICBM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략폭격기, 그리고 바닷속 깊이 숨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말해요. 이 세 가지 수단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핵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적이 기습 공격을 해서 지상의 미사일을 전부 파괴하더라도 하늘과 바다에 숨은 반격 수단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적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 억제력이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트라이어드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사실 핵을 빼고 일반적인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힘은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항공모함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 10만 톤급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무려 11척이나 전 세계 바다에서 운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최근에는 훨씬 더 발전한 차세대 제럴드 알포드급으로 세대 교체까지 착착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항공모함이라는 게 단순히 덩치만 큰 커다란 배가 아니거든요. 최소 10만 톤급은 되어야 그 위에서 구조용 헬기와 전자전기 그리고 공중급유기까지 수십 대의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슈퍼 호넷이나 F-35 같은 타격기와 조기 경보기까지 합쳐서 약 80대의 항공기가 한꺼번에 움직여요. 말 그대로 항공모함 한 척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군사기지이자 하나의 도시인 셈입니다. 반면 전통의 강호 영국은 6만 톤급 항모를 2척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핵 추진이 아니라 기름을 쓰는 디젤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의 상황은 현재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사실 1980년대에 우크라이나에서 만들다 버려진 배를 사와서 개조한 6만 톤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50년 가까이 된 낡은 고철 함선을 억지로 고쳐서 바다에 띄워놓고 있는 셈이죠.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산둥함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푸제남이라는 8만 톤급도 선보였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게다가 미국 항공모함 부대에는 지난 100년 동안 실전을 통해 쌓아온 엄청난 운용 노하우가 층층이 쌓여 있어요. 6,000m 상공에서 개미점처럼 보이는 좁은 갑판 위에 시속 240km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기술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본격적으로 운용한 지는 이제 겨우 20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1941년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기습했을 당시 일본의 전체 GDP는 미국 GDP의 고작 13%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본은 미국을 무력으로 이기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졌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미국의 태평양 함대만 잠시 무력화시키면 미국이 겁을 먹고 평화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오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처참하게 빗나가면서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했고 일본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국력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압도적입니다. 그런 대단한 미국조차 이제는 우리 한국을 단순한 하급 동맹이 아니라 절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씩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무서운 첫 번째 이유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핵을 뚝딱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굳이 핵이 없더라도 이미 세계 5위 수준의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무섭게 뽑아내는 K방산의 제조 능력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민 71%라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과 미국마저 빗장을 풀어주는 외교적 상황의 변화 때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만약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주변국들로 핵 도미노가 번지면서 강대국들의 패권 질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강력한 이유들이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이란까지 그 누구도 우리 한국을 쉽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영상 속에서 미국과 영국의 패널들이 한국의 잠재력을 전해 듣고 정말 이렇게 무서운 나라였냐며 놀라는 건 절대 연기가 아니거든요. K-팝이나 K-드라마로 알려진 부드럽고 화려한 이미지 뒤에 사실은 8주면 핵을 만들고 자주포 시장을 씹어먹는 진짜 한국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엄청난 전력 사이에는 그만큼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던 거죠. 물론 제가 지금 핵무장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겨레 보도에서도 지적했듯이 핵 이야기를 너무 밖으로 내뱉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확보하는 길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거든요. 외교라는 건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복잡한 절차들도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해드렸듯이 핵은 한번 가지면 평생 동안 엄청난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무기이기도 하고요. 진짜 강력한 나라는 핵이라는 수단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우리 한국은 이미 그 멋진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현재 쥐고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겁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런 우리 한국의 저력을 점점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우뚝 서 있거든요.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다라는 외국인들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나 감탄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능력들이 만들어낸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평가인 셈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까지도 우리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기분 좋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우리 앞에 또 어떤 흥미진진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어디까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다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럼 조만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가득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3개월이면 핵을 만들 수 있다. 혹시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평범한 누군가가 아닌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서균열 박사입니다.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서 박사는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핵무기는 8주면 개발이 가능하고 위력을 10만 톤급으로 높여도 1년이면 충분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8주, 그러니까 2달이면 전 세계 군사 지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도 영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이란까지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언론 보도들을 토대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8주라는 그 숫자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핵무기를 뚝딱 만들려면 크게 3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물질인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히 터뜨려줄 정밀한 기폭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폭발할 때의 충격을 견디면서 목표까지 날아가는 운반수단이에요.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 3가지 중에 딱 하나만 준비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만 봐도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여기에만 매달렸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놀랍게도 이 3가지 요소를 이미 거의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아주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학교에서는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우라늄 광석을 직접 캐보면 그 안에 우라늄 성분은 고작 0.5%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핵분열이 정말 잘 일어나는 우라늄 235라는 건 0.7%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진짜 한 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농축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농도를 쭉쭉 끌어올려야 합니다. 농도를 5% 정도까지 올리면 우리가 흔히 보는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90% 이상까지 확 농축시키면 그 순간부터는 곧장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가 바로 이 고농축 우라늄 64kg으로 만든 폭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원전에서 다 쓰고 나온 폐연료를 화학적으로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이라는 핵물질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은 이 플루토늄을 겨우 6.2kg만 쓰고도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렸죠. 결국 농축과 재처리라는 이 2가지 핵심 기술이 핵무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봐도 무방한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일까요? 한국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기술로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는 건 물론이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당당한 나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이야기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국 기술로 통째로 지어준 아주 자랑스러운 원전이기도 하거든요. 원전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건 곧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우리 마음대로 다룰 줄 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조선일보 2025년 7월 보도에서도 우리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 기술의 기초를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 빗장을 잠시 풀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럼 여기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이란은 과연 핵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이란은 60% 농도의 우라늄을 약 450kg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로 쓸 수 있는 90%